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예. 안녕하세요. 호돌이님. 네. 황제 작가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투자도 잘 되시고요. 네. 또 제가 첩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네. 조만간 책도 나온다고. 예. 첩보라고 하기에는 네. 또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께서 추천사를 별 써주셨어요. 말씀입니다. 예. 저한테 청해 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죠. 저는. 예. 그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책인데 네, 그 맞습니다. 책은 나올 때 네. 또 저희가 이제 영락없이 또 이제 섭외를 하겠죠. 예. 반도체랑 투자 이야기 많이 엮어서 네. 또 지금까지 없던 내용들을 쓰겠다라는 포부로 썼는데 네. 풀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돌이님을 좋아하는 게 실제 투자랑 또 연결되는 포인트를 또 짚어주셔서. 네. 근데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시 이제 증시에서 항상 먼저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난립니다. 유리기판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이게 지금 원래 대본에 없는 이 질문이라 네. 이 멘트를 준비해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 유리기판이란 녀석이 앞으로 한 2025년 6년 지나가면서 도입될 가능성은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이게 유리기판이 사실 그냥 LCD라든지 디스플레이는 기본에 원적으로 쭉 깔리던 개념이었고 네. 이걸 이제 반도체 쪽에서 쓴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반도체 칩을 만들면 이 칩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기기에 꽂는 것이 아니라 먼저 PCB 기판에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PCB 기판에 붙인 상태를 이제 모듈화 되었다고 표현하고요. 네. 이 모듈 자체를 컴퓨터에 붙이거나 스마트폰에 붙이거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하게도 PCB 기판이 쓰였는데 네.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PCB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겁니다. 칩의 성능은 날로 높아지는데 PCB 성능은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변종 PCB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는 PCB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로 기판을 만들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포저라는 녀석이 네. 있습니다. 인터포저는 가장 고성능 반도체,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나 예. 뭐 CPU, GPU 이런 데 쓰이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 쓰이는 그러한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라는 녀석이 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돼서 일부 반도체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중 하나가 아니 그럼 호돌이님 이제 인터포저가 확대되면 PCB는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PCB 기업들은 피해를 보겠네요. 왜? 네네네. 인터포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거든요. 예. PCB 업체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후공정. 예, 맞습니다. 회사들. 네. 후공정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TSMC, 인텔 같은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 전 공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이 선폭이 미세한 마이크로미터 이하 단위, 나노미터 단위에서 선폭을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증착 공정, 식각 공정, 포토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기판인데 이걸 PCB 업체들이 안 만들고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PCB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해명 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렸었어요. 네네. 그런가 하면 이 인터포저가 쓰인다 그래서 그 아래 PCB가 안 쓰이는 것이 아니라 PCB도 기존대로 쓰이고 그 사이에 추가로 인터포저가 추가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포저와 PCB가 함께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PCB의 성능 향상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려 PCB 업체들한테 수혜가 된다. 특히 PCB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 PCB를 만드는 뭐 대만의 나냐,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핫한 거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인터포저냐? 문제는 이 인터포저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쌉니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 기존 PCB보다 단가가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녀석이 바로 글래스 기판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기판은 기존의 PCB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일부 기능을 더 보완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대안 기판으로 나온 것이고 이 유리 기판이 보통 이제 여러 곳에서 씁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도 쓰이고 그런데 그러한 유리 기판과는 조금 다르게 유리 소재를 이용한 그래서 실제로 커다란 유리 기판은 아니고요. 네. 유리 소재를 이용한 PCB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라믹 소재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냐면 PCB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 칩도 붙이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주변 부품도 여러 가지를 함께 붙입니다. 수동 소재라고 불리는. 네. 그런데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PCB 기판을 만들게 되면 일부 수동 소자도 함께 내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소자를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판대에 수동 소자의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아버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의 이 면적도 축소가 가능하고 그만큼 더 회로를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세라믹 소재의 유리 기판,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 그냥 그 유리창에 있는 그런 유리, 네. 혹시 그거를 더 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유리 네. 그런 재질이 아니라 네. 아예 그냥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재질은 비슷하지만 예. PCB 기판을 만든다. 유리를 이용해서 PCB 기판을 만든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커다란 유리 기판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 사이사이에 수많은 회로들도 만들고요. 그쵸. 이를 위해서는 또 금속 배선도 잔뜩 깔아주어야 하고 또 식각 공정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까내는 공정, 막 소재들을 까내고 녹이는 공정도 들어가고요. 그 유리 안에서. 예, 맞습니다. 유리 상에서 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사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리라는 게 규소죠. 예, 맞습니다. 모래에서 이제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진짜 그 유리판 안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를 이제 선을 그어 넣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거를 깎는 건지. 왜냐면 이제 실리콘 이후에는 예. 우리가 뭐 8대 공정 배웠듯이 네. 쌓고 깎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유리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세라믹 소재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어. 조금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그 좀 저희 뭐 명절에 예. 뭐 할머니 댁 방문하면 도자기 많이 집에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도자기에 수많은 무늬들이 막 이렇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자기 소재가 바로 세라믹 소재고요. 아. 이 세라믹 가장 대표적인 세라믹이 이 유리. 근데 유리 말고도 세라믹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도자기처럼 수많은 모양을 그려 넣듯이 회로를 그려 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도자기도 흙으로 빚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그 안에 규소가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테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워페이지라고 하는 네, 그 뭐 이게 구불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유리를 활용하면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PCB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성능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PCB 위에다가 굉장히 조밀조밀한 회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회로들을 더 가늘게 더 미세하게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예. 그리고 회로들을 굉장히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회로를 굉장히 얇게 두껍게가 아니라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얇은 회로를 만들면 회로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여기서 또 전기적 성능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이동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기면 네. 당연히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데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네네. 없고요. 이 과정에서 칩의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매끈하게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회로를 얇게 그러면 이 회로를 훨씬 더 가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항상 또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두님 이제 글래스 기판이 대세가 되면 예. PCB는 필요 없어지고 이제는 글래스 기판 업체들이 대세가 되겠군요. 그 또한 아닙니다. 그래요? 둘이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인터포즈와 PCB가 동반 성장하듯이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글래스 기판의 단가가 역시나 매우 높기 때문에 예. PCB가 10,000원 단위라면 인터포즈는 10만 원 단위고 글래스 기판은 한 5, 6만 원 단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은 PCB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칩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상호 보완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더 고성능의 기판을 만든다. 이를 통해서 더 고성능의 칩을 붙인다. 이를 통해서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으로 완성한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명쾌해집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 다 사실- 아시는데 물어봐 주셨어요. 아이 별 말씀을 그 유리 기판은 근데 특히 네, 네.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전이가 된 것도 있고 네.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네. 이제 소재로서 예, 맞습니다. 좀 이제 트랜스퍼를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네. 요거는 또 저희가 호돌이님하고 디스플레이 강의 예. OLED 디스플레이 강의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더 관련된 기업들을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예. 관련된 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1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6.6조 원 예. 나왔죠.
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크게 나와서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비슷한 질문을 또 몇 분께서 주셨는데요. 네. 이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근데 크게 이게 튀어오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참 오늘 며칠이니? 4월 8일이죠. 예, 맞습니다. 4월 8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온 그날은 좀 조정을 받았었고 예, 맞습니다. 다시 또 뭐 신고가 가고 있고 네.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네.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 네. 거기서 이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는데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서프라이즈를 해석하자면 지극히 좀 예상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프라이즈라고 볼만한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자료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검토를 먼저 잠깐만 좀 해보자면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매출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익이 실적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증가 이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돌아섰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보인 첫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잠깐만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차트를 진짜 좋아하세요. 주가 차트. 직관적이니까요. 직관적이고 예. 눈에 보이고 얼추 차트를 이용한 투자자분 그리고 차트가 아닌 뭐 재무제표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한 투자자분들 차트 쪽이 대략 한 4배 정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트는 기업의 이익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이익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경향성,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다. 사이클.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이 나타나는데 예. 한 번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그 경향이 바로 다시 뒤집히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지금처럼 상승의 이 신호가 딱 나타나면 그 이후에 꼭 급격한 급등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대략 한 2년의 기간 동안 상승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내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은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걸 2024년 1분기에 예, 처음 보여줬고.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하이닉스보다는 다소 느린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영업이익의 반등은 꼭 이렇게 느리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제 나오겠죠.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의 증권가 예측치만 가지고 와서 이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 대략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 사이클로 확연하게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자 이처럼 커다란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얼마나 높은 실적을 냈어 또는 낮은 실적을 냈어. 요거를 제가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500개 기업들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당장 튀어 올라야 돼, 당장 급등해야 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확연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는데 단순히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디램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요 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업황의 턴이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통 한 2-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꾸준히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본격적인 이 실적의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017년에도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의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사이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난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당연히 나타났어야 할 그런 서프라이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으니까 오늘 내일 당장 주가가 급등해야 돼라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이 상승 사이클 구간 내내 삼성 주가가 더더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갖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서프라이즈 한 번 나타났다고 당장 막 주가가 10%씩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고 경향성, 트렌드 그게 바로 이제 모이면 사이클이 되는 거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게
한두 분기 만에 끝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죠. 걱정이 드는 게 네. 많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상당수가 네. 본전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아, 맞습니다. 내가 네. 8층에서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최근에 네. 개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탈출 러쉬, 대탈출이라는 표현까지 보입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에 버금갈 정도로 좀 충격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역시나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이클, 예.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건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주가는 예, 주가가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 그리고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도 역시나 상승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승 사이클이 본격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때에도 무슨 기사가 나왔는가? 네. 개미들의 탈출 러쉬. 저 언제 저게? 매도일색. 이게 이제 2019년에 19년 맞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요 당시에 삼성전자 매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여러 차례 쓴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무반응. 정말 댓글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무반응. 요걸 이제 다른 투자 카페, 모 투자 카페에 글을 썼을 때 딱 한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본전 왔을 때 3전에서 탈출하십시오.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부정적인 어. 하락 사이클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주가가 크게 빠지면 당연히 많은 분들의 뇌리에는 이 삼성 안 좋다. 네. 반도체 안 좋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전이 오면은 즉각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간에 요때 요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전 2017년 빅 사이클이 왔을 때 요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종전의 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굉장한 금액을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 시장 참여자분들 대다수가 하는 행동이 꼭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꼭 휩쓸릴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이번 한 분기의 어떠한 실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방향성이 바뀌는 것의 신호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자꾸만 투자 전략을 세우고 목표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파니까 본전 왔으니까 파니까 나도 팔자 휩쓸려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사람과 예, 그냥 차트만 쳐다보고 전거 좀 주가만 보는 사람하고 이제 갈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 아까 사이클 이게 높낮이를 보면 예. 이 차트에서 보면 전고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예.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24년도에 뭐 30조 원대 중후반, 예. 25년도에 40조 원대 뭐 후반, 예. 50조 원 안 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과거 한 55조 원 이익도 회복을 못 하는 건데 왜 네. 주가는 이미 전고점 가 있고 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질문이고요. 일단 먼저 컨센서스를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제가 이제 조만간 글 하나 쓸 건데 네. 절대로 컨센서스를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또 외국계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리포트를 쓰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추정을 하면 이 실적 추정이 얼추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놀랍게도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업들 증권사 리포트 중에 실적 추정치가 가장 크게 빗나가는 전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3년 내내 실적만 보더라도 그 1년 전 2022년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생각했는가? 분기 실적이 뭐 몇 조 단위로 나올 것이다. 뭐 크게는 10조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까보니까 조는커녕 천억 단위, 심지어 적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자주 많이 빗나갑니다. 특히 이 다운 사이클. 다운턴일 때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다운턴일 때는 이익의 추정치가 굉장히 과대 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언더퍼폼하는 실제 이익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반도체에서의 반도체 산업의 판매량과 가격의 변동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보수적인 생각은
그만큼 빠르게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증권사 추정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적을 괜히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오는 불안감,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다운 사이클 때는 굉장히 위축되는 데 반해서 실제로 상승 사이클은 굉장히 급하게 온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자주 빗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원래 인터뷰지에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시각 자료를 한번 제가 블로그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야, 이 실적 추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특히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투자할 때는 더욱이 증권사의 예상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예. 애널리스트들이 실력이 없다라거나 뭐 이렇게 뭐 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추정이라는 거는 이게 예상이니까 맞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예상이 된 게 1년 후에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한 달 단위로 맞습니다. 주간 단위로 또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시대가 흐르고 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지금 임원이 100분이 넘게 계신데 그분들 한결같이 삼성전자의 이 재고 창고에 쌓여있는 이 재고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 디램의 가격, 낸드의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튀어올지 절대로 못 맞추십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디램 가격 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은 예측이 절대로 불가한 변수다. 그래서 디램 가격을 예측하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서 날씨 예측을 하시라. 3년 뒤 6월 3일 날씨를 맞추시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기상청 많이 맨날 욕하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초에 안 되는 것을 하시는 그러한 직업 중 하나가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시고 또 예측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불가능한 유형의 기업은 어쩔 수가 없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좀 저도 동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봐야 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확히 점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어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마침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유형의 주식들이 있고 예측이 쉬운 유형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스터디 모임을 하시면 자꾸만 실적 추정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지금 인터뷰에 없는 내용입니다. 약간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 갑자기 좀 이렇게 욱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녹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 추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적 추정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스터디 모임만 나가도 항상 실적 추정, 예상 실적 얼마, 그 예상 PR 얼마 이걸로 이제 발표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엑셀표 보여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70% 이상은 실적 추정이 아예 불가능한 유형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실적 추정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되 실적을 정교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자꾸 방향성과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방향성이 이제는 점점점 상승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충분히 낮은 녀석들 이런 녀석들에 자꾸 주목하는 투자를 하면 굳이 실적 추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 투자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 수도 없이 많이 투자했고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들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투자 했어요. 성공했어요. 글도 많이 올렸는데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정교한 실적 추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케인즈가 한 말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맞는 게 낫다. 제가 한 것 같지 않긴 한데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케인즈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도 언젠가 또 좋은 시절에 피크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시절에 피크는 또 최근에 이제 지난 것 같고 하긴 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반도체를 주목하면 좋을지 최근에 이제 거의 HBM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데요. 유튜브 출연해서 HBM 이야기 또는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악플 세례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만 저는 제 소신을 뚜렷하게 지키겠습니다. 지켜서요. 당연히 HBM 좋고 온디바이스 AI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반도체보다는 아닌 반도체들의 안 오른 거. 예, 맞습니다. 이는 반도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이클 산업 투자할 때 꼭 적용되는 공통 원칙입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HBM은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HBM,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HBM만 보자면 HBM은 성장 산업입니다. 네. 보통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성숙 산업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HBM이란 녀석은 반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두세 배 이상 높게 성장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완벽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는 즉 HBM을 투자 포인트 삼아서 HBM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대장주에 주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대장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성장뿐만 아니라 사이클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의 관점도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장의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관점도 함께 볼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르고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다만 그 누가 먼저 올라 1등, 2등, 3등 그 순위는 항상 그때그때 사이클마다 바뀌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때는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더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에 낸드 그다음에 이제 D램이 주목받고 그리고 2017년 사이클 때도 낸드 3D 낸드가 훨씬 더 빠르게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D램이 주목을 받고 이처럼 순서가 있는데 이번에는 HBM이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HBM 다음으로 이제 일반 D램이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이제 낸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낸드란 녀석이요, D램이란 녀석이요, 둘이 함께 반드시 함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수요가 폭증했다 그럼 나머지 녀석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있는 수많은 임원분들조차 D램의 가격 그다음에 우리 창고에 있는 재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삼성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 2020년, 21년 사이클 때 낸드의 공급을 좀 과도하게 늘려서 그 공급 과잉이 비교적 심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유례 없이 가장 심해졌고 이로 인해서 적자도 크게 났고 아직까지도 공급이 아주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단 HBM 관련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고 이후에 일반 D램, 레거시 D램들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낸드 쪽은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인공지능 산업이 먼저 학습이 먼저 발달하고 그 이후에 추론이 발달하는데 반드시 추론이 발달할 때는 이 SSD와 낸드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해서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아직 많이 못 올랐습니다.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낸드처럼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녀석들. 순서가 오지 않은 녀석들이 먼저 아직 좀 못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목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녀석들. 뭔가 그 문제가 뭐 전방 업황이 아직 부진해요일 수도 있고요. 우리 반도체는 뭐 D램 낸드랑 좀 따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직 부진해요 또는 뭐 우리 기업은 약간 재무 상태가 글러먹었어요. 약간 이런 기업들이 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기 딱지가 붙어 환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거기까지는 넘어갔나요? 예, 맞습니다. 현금이 너무나 딸려서 계속해서 좀 자본 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특히 후공정 기업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일단 좀 낸드 쪽을 먼저 이 순서가 확고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저희 Y스트릿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강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개 기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하나의 기업이 이제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사이맥스라는 기업도 낸드의 노출도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낸드 플래시 쪽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 부속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유독 이 CMS 쪽 낸드 관련된 장비 쪽으로 많이 이 제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실적의 반등도 상대적으로 느려 관심도 상대적으로 못 받아.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막 2배씩 올랐는데 혼자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면 이런 기업들 다시 순서가 올 테니까 우리가 사두고 묵혀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기업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함께 이제 매수를 했었고 얼마 전에 한 수익률이 60% 정도 도달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썼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지난 사이맥스 모습처럼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저는 주목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면 2019년, 2020년 지나가면서도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크게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튀어오른 반도체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EUV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튀어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 가장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그때 투자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EUV 펠리클 테마타면서 이제 펠리클 상용화되면 좋을 거야 하면서 가장 먼저 쭉 튀어오르고 그 이후에 반도체 이 업황의 본격적인 상승이 쭉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는 EUV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낸드 그 이후에 디램 순으로 굉장히 쫙쫙쫙 올랐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가 좀 못 오른 녀석들이 가장 앞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미 이 업황의 턴도 구체화되고 기업들의 실적 턴도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미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이 올라 있는 녀석도 있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 녀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녀석도 있는, 즉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 시기에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랜드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맥스는 요건 이제 과거의 사례, 사례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해 맞습니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